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정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에 이렇게 기조 연설을 맡게 된 걸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앞에 너무나 우리 한국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건 정말 떨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한때 연기자로서 그리고 한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연구자로서 여러분들께 경험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한류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한류의 이 붐이 일기까지 어떤 세계적인 기조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요.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시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이렇게 제6회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류에 대해서 지금 한류가 어떤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류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처음으로 한일 간의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해서요,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한국의 음악과 그리고 드라마가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청년보라는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의 문화가 아주 차가운 기세처럼 우리를 파고든다라는 말로서 한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한류라는 것은 사실 해외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제는 한국의 명실상부한 미디어 컨텐츠를 비롯한 문화, 대중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부에서 최근에요. 한류 1.0, 2.0, 3.0으로 그 단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의 한류 촉발을 말합니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이제는 그 동남아시아 그리고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한류 1.0은 역시 드라마의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변에는요, 중국과 한국의 그 국교 정상화라든지 일본과 한국 간의 대중문화 개방 협정이 가장 커다란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20세기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가 세계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문화를 접하는 시기가 되면서 2.0 시기로 들어섭니다. 2.0 시대는요, K-팝에 대한 붐으로 확장되는 패턴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접근 용이한 SNS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컨텐츠를 접하게 됩니다. 한류 3.0은 이제 다가오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외교, 언어 등 비언어적 분야에서까지 힘을 발휘하는 선진국형 소프트 파워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류라는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한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한두 명의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차적으로 그 힘이 커져 나가는데요. 이제는 그 분야가 미디어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펼쳐져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한식, 한옥,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전방위적인 한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의 발전 단계 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해외에 있는 그 학생들이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한국을 알려야 하는지 더 잘하시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된 계기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 선배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993년부터 아침 방송 진행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SBS 출발 모닝와이드와 MBC 아주 특별한 아침, 그리고 토크쇼 등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방송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외교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전 엑스포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문태 이사장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태 이사장님 뵈니까 굉장히 예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1993년에 대전 엑스포라는 것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외에서 사시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너무나 반갑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던 1992년에 대전 엑스포를 우리나라가 개최하면서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대학생 홍보대사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운이 좋게 제가 대학생 때 선발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나가면 곤니치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니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2년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복을 입고 나가야겠다. 한복을 그때부터 입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대장금의 왕비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복을 입고 나가서 이것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고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한국 소개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전 세계를 한 10개월간 돌면서 홍보를 했는데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말로 사실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언어처럼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한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시네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한류를 소개하기 위해서 같이 다녔었던 분이 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 선생님, 그리고 패트킴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세계 문화 행사를 함께 했었고요. 그 다음에 KBS와 함께 그때 이문태 이사장님께서 그 엑스포 전담 단체를 이끌고 계셨는데 그때 많은 문화 공연을 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고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많은 선진화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벌써 옛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 중에 정말 아마도 대표적인 브랜드 하면 서울시가 될 겁니다.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해외 교류 행사가 있는 곳곳마다 가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4년부터는 해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기구라는 곳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유엔 방구면 총장님 도 만나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국제 백신 연합이라는 세계
그 아이들을 살리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한국 대표를 맡아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박진영 씨를 하버드 대학교에 초대해서 처음으로 그 한류라는 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소개하는 기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우연히 생겨난 일이지만 바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흡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 교류에 대해서 한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You may know that South Korea is a major producer of home electronics thanks to the Seoul-based companies of Samsung and LG. But do you know about the Korean wave? Seoul is home to a number of performers who are stirring up audiences all over Asia. And they're headed this way. Become a star in Korea, and you're a star all over Asia. Across the continent, there's a craze for Korean pop culture. It's called Hallyu, which means the Korean wave. Megastars like Rain and Jang Dong-gun are besieged wherever they go. Just look at the reception actor Bae Young-joon received during a visit to Japan. Now, an American is at the center of the frenzy. 28-year-old Daniel Henney, a native of Carson City, Michigan, is the object of affection of literally every woman on the street.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에 ABC 방송국에서요,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세계의 도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 대륙별로 두 도시를 선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서 베이징과 그리고 서울을 소개하는데 저희 친구, 인도 친구였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류에 대해서 너무나 뜨거운 관심이 있어서 저에게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이 한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 소개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안에서 보고 있던 한국과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의 문화가 세계에 특히 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구의 학자들의 관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그 세미나는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을 열면요,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제목이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주 이색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휩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커다란 심포지움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무엇일까 하고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세계로 나가고 있는 것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잠시 제가 이렇게 멍하니 유학생의 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익숙한 얼굴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자신을 살리려 끝까지 노력한 너의 뜻을 알고 있다. 안산대학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지지해준 민정호에게도 고마워하셨다. 자신의 대와 그 밑에 대까지 복권하지 못하게 한 대신들의 조청을 받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대장금의 하이라이트를 감상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인데요. 장금이가 민정호와 함께 다시 대궐로 복권되는 현장입니다. 54회인데요. 이제 제가 누군지 조금은 네, 여러분들께 조금 기쁨을 선사해드리기에 부끄럽지만 10년 전 필름을 돌려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심포지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얼굴이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 혹시 저분 아니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아주 유학생활에 지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여기 대장금의 왕비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아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디에 있냐고 그 앞에 있는 벽안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다 그래요?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난 한 번도 한국에 대해서, 한류에 대해서 다른 나라 언어로 소개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문화적으로는 어떤지 한 번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나가고 있지,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한국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지, 문화가 세계에 나가서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는지, 특히 항상 대중문화라는 것은 질적으로 봤을 때 고급 문화가 아니다라는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대중문화인으로 살아왔던 것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들 앞에 선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후다닥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느 순간 이 나라에서 그리고 해외를 돌면서 한류에 대해서 한국 사람 입으로 한국인의 눈으로서 전달하는 역할을 꼭 하고 돌아가리라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한류라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저는 한류 덕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거기에도 동아시아 학과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외국인들에게 대장금을 통한 한국어 강의 이런 것도 특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또 한류라는 것이 국제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오니 정말 놀랄만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스타일이란 것이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것을 크게 드높이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그 엘렌 쇼라는 건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스타들만 나오는구나 했던 토크쇼에 싸이가 가서 해외 스타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휴잭맨이라는 사람은 한국계 아이들을 입양해서 2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무척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 배우인데요. 서울시 홍보대사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특별히 울버린 이 발톱을 하고 그 TV 쇼에서 홍보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기문 총장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타이틀을 드디어 싸이에게 뺏기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한다.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의 그 비디오가 세계적으로 보여지는데 진짜 놀랄만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세계 어디서나 플래시몹을 통해서 이 비슷한 우리 한류를 갖다가 따라하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태리 스타일, 그리고 방갈리 스타일, 또 인도네시아 스타일,
오스트레일리아 스타일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강남 스타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그 강남 스타일 비디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 2012년 7월 15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강남 스타일이 출시가 됐는데요. 바로 오늘인데요. 지금은 20억 뷰가 넘는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 수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TV 유럽 어워드라든지 그리고 세계 싱글로서 1200만 건의 싱글 발매가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 강남 스타일의 파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시아에서만 인기가 있겠지. 한류라는 것이 이제 1기 지나서 2기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제는 한류는 죽었어. 심지어 그런 제목의 심포지엄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넘고 새롭게 한국을 알리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래시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2012년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적극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빤 태권 스타일 태권 스타일 낮에는 태권도를 연습하는 여자 앞차기의 멋을 품격 있는 여자 태권도를 보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멋을 아는 여자 나는 사나이 발차기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나이 몸통 맞기도 끝내주게 하는 사나이 태권도 보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태권도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태권도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태권도를 해볼까 오빤 태권 스타일 태권 스타일 오빤 태권 스타일 태권 스타일 오빤 태권 스타일 한국 태권도 오빤 태권 스타일 우렁찬 함성 가볍게 날아올라 발차기 하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손목 지르기 하는 여자 태권도 복 입으면 검은 띠 두르는 여자 그런 태권 하는 여자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돌려차는 사나이 앞차기 뒤차기 다 잘하는 사나이 맞기보다 찌르기 더 좋아하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태권도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태권도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태권도를 해볼까 오빤 태권 스타일 태권 스타일 오빤 태권 스타일 태권 스타일 오빤 태권 스타일 한국 태권도 오빤 태권 스타일 우렁찬 함성 서는 놈 그 위에 막는 놈 나는 발 좀 차는 놈 치는 놈 그 위에 차는 놈 나는 태권도 좀 아는 놈 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한국 태권도
네, 이거는 2012년도에 런던에 있는 언어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언어 박람회에 한국의 언어를 소개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비디오가 형태가 조금 이 크기가 작아서 적게 나오는데요. 찌르기, 발차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태권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모두 한국어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세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국기원에서 정통 태권도를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강남 스타일을 태권 스타일로 전환시켜서, 이것을 영어 버전, 일어 버전, 중국어 버전으로 한 5개 버전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 쇼에 와서 플래시몹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여주세요라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런던 근교에 있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플래시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사실은 재생산되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그 분야마다 새롭게 재생산 그리고 재확장돼서 세계로 뻗어나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한류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브랜드로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사실 국제 관계 속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외교입니다. 예전에는요, 공공외교라는 것은 외교의 아주 작은 단면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냥 부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통한 공공외교의 현장에 문화 교류가 첨부되면서 국가적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태권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글씨가 스크린이 조금 작은 형태로 다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나하나 한국어를 일부러 영화 버전인데도 집어넣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문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 그냥 즐기고 함께 누리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새로운 발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찾아오기를 원하고 그 다음은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20년 전에 2명의 학생으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해마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류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화, 역시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웹을 통해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누구든지 실시간 소통 환경을 얻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전화 한번 하려면 정말 비싼 국제 요금을 통해서 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제교류도 외교부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문화원과 함께 손을 잡고 해외에 커다란 이벤트를 마련할 때만 한국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해외 어디서나 한국 문화를 접하고자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웹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 환경 속에서 누구든지 접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지고 그 와중에 관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화돼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한국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브랜드라는 것을 좀 더
향상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좀 더 부가가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의미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되는데요. 국가브랜드를 견인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문제가 큰데요. 그 와중에 점차적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이민족 문화의 수용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미디어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커다란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기업에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가미함으로써 더욱더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게 되는데요. 이것이 21세기 들어서면서는 국가들의 게도 브랜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요, 경제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관광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소득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해외에서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 역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할 일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애국자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가 나오면 정말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해보고 싶고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역시 그래도 전통적인 이미지, 아주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의 이미지도 여전히 사진전 같은 데 가보면 해외에서 한국 이런 모습을 40년대, 30년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역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3년간 전 세계에서 참전국들이 와 있다 보니까 그 베테랑들을 만나면 니네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다니 기쁘지만 그때 정말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한국이란 나라가 어땠는지 아직까지 말씀하실 때 이젠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전쟁 이미지, 남북 대치 상황, 그리고 올림픽과 엑스포,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점차 선진국으로서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IT 강국과 한류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점점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이미지는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요. 어제 OECD에서 발표를 했지만 저는 2007년도 월드뱅크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14위인데요. 13위가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13위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의 브랜드 순위는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몇 위에 있나요? 33위에 있습니다. 13위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33위의 브랜드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에인홀트사가 대표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책정하는 연구소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한국의 저평가된 현상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5년 동안 진행한 결과 2013년 16위로 브랜드 순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를 척도 분야를 살펴보면 역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과학적인, 정책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김연아 선수나 반기문 총장님 같은 유명인이나 그리고 국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고 현대문화, 전통, 자연문화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를 몇 가지 가지고 5대 역점 분야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협력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4위, 13위의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도네이션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너무나 소극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코이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봉사단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만난 많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코이카를 통해서 배우고 세종학당을 통해서 배웠다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우리의 기술 집약의 생산, 그리고 많은 우리 상품들이 세계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창조가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기술과 첨단 기술과 제품을 합해서 우리의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브랜드를 갖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애쓰시고 계시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의 확대라든지 한국어를 배우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그 나라에 가서 꼭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께 수업을 듣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곳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문화관광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커다란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문화 사회인데요. 어떤 선진국이든 이민족 문화에 대해서 의식을 전환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세종학당에 그리고 한국어 교육자로서 활동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해외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작은 나라의 그 언어를 가르칠 때, 그리고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점에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처음에 한국을 소개할 때와 달리 20년 후에 한류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에 많은 문화적으로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한국을 소개하는 게 편해졌지만, 그 전에는요, 어디서 먼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먼 이국 땅에서 온 까만 머리의 여학생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한복을 입고 나타나면 이 옷이 한국 옷인지 중국 옷인지 일본 옷인지 모르는 그런 그 일반적인 외국인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끔은 차별받고,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선진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이렇게 서럽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만큼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브랜드를 높이는 굉장히 커다란 분야라고 믿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국민이라는 분야가 가장 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저는 많이 선진화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평가를 보면 냉정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세계 시민의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민족 문화에 대한 우호성을 살리는데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냉전 시대부터 시작됐던 우리의 문화 교류가 정부 영역에서 시작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컨텐츠가 상업적인 영역에서 이윤축을 위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류 3.0 시대에는 정말로 유기적인 힘으로써 언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국악, 그리고 한옥, 그리고 한국 음식 등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웹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좀 더 점조직, 그리고 한 사람,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서 발전해 나가는 3단계 변화의 문화 교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류라는 것은 소프트 파워, 미국의 소프트 파워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심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소프트 파워,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다른 나라로부터 협력을 얻어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커다란 나라에서 작은 나라로의 진행을 말합니다. 역시 탑다운 프로세스, 상명 하달식의 프로세스를 가졌다면 한류 파워라는 것은 정말 작은 나라 한국에서 많은 나라의 그 해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나라 이민족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고 찾고 그리고 즐김으로써 점차적으로 커져나가는 하위 상달식, 즉 바로머 프로세스로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문화적인 차원에서 점차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이런 세계적인 지도를 그리고 있는 데서 일부에서는 한류라는 것이 너무나 문화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띠지 않냐라는 우려도 있으신데, 이런 점에서 한류의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에서 소비자 중심적으로 특정한 민족이나 그리고 가치 중심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지 어떠한 국가정책 차원에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단 국가에서는 이러한 한류라는 컨텐츠가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장벽을 제거하고 좀 더 국가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류라는 것을 더 많이 알림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더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는 예전에 단일 허브나 다허브가 아닌 탈허브 시대의 네트워크로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류를 만들어낸 여러 가지 프레임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도래했고, 두 번째로는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가 국가 차원의 기업 차원의 네트워크가 아닌 탈허브 시대 개인 차원의 네트워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면 아마 그 기저에는 웹 2.0 시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서 즐기고 다시 자기 나름대로 구상해서 재생산, 재분배할 수 있는 웹 2.0 시대의 그 하드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제관계 속에서도 무척 커다란 변화를 일게 됩니다. 현실주의, 자유무역주의를 지나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구성주의라는 세계적인 지류에서 모든 것이 개인을 중심으로 집합체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 규범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성주의 역할이 이 세계 기조의 국가 관계를 이끌어내면서부터 많은 한류라는 것도 이 지금의 세계 국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프레임과 맞기 때문에 우리 한류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류 브랜드는 이제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되어 있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문화적인 웹 2.0을 넘은 한류 3.0 시대의 새로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북한의 한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다른 한류 강연에 나가면 제가 뭐 해외 경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외의 한류에 대해서 직접 목도하고 있고 이끌고 계시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60년 이상 분단된 이 국가에서 북한에는 과연 한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언어도 이렇게 오랜 시간 분단된 국가에 살다 보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적인 슬픈 아주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요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류가 무척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증거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청진에 있는 한 여학교에서 아주 커다란 갱 수준의 그 싸움이, 조폭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 해서 학교에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도원에 불러놓고는 물어봤습니다. 너의 배우가 누구냐? 너희의 이 조직에는 배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이 과연 무슨 배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저희는 조폭 마누라 보고 따라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평양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왜 언어라는 것이 아마도 가장 그 따라하고 싶고 쉽게 그 문화에 흡수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선어가 아닌 그 한국의 우리 그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전화를 할 때는 뭐하니? 밥 먹었니?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밥 먹었니?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한국의 표준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낭낭한 그 억양을 사용하는 것을 서로 세련된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런 문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의 젊은 여교사가 그런 말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되니까 주체 사상이 그 투철한 초등학생이 고발을 해서 그 교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그런 해외 언론과 그리고 북한 내 드라마가 2천여 편이 넘게 유통되고 있다는 해외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국경 폐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그것을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요. 물리적으로 국경을 통해서 한류 콘텐츠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런 상무들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상무라는 것은 북한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 그리고 위협적인 일이 있을 때 발표를 하게 되는 통제 수단입니다. 외색 자본주의 사상 척결, 김정일 시대 그리고 일상화된 검열 부대를 갖게 되는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강화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류 접촉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그 북한에서는 이런 한류 전문 밀수꾼을 카바꾼이라고 하는데 한류 컨텐츠를 쌓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서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아래 보여지는 것이요. 비디오 플레이어인데요. 중국에서 EBD라고 해서 300위안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밀수꾼들이 가지고 북한에 팔고 있으면서 그 안에 한류 드라마를 모두 USB에 담아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사실 저의 꿈은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에 계신 전 세계에서 모신 세종학당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언젠가 북한의 세종학당이 한번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14분인가요? 네. 전 세계에 계신 또 새로운 세종학당을 열게 되는데 그 기쁨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한번 여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류라는 것이 국가 브랜드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정말 아주 행운이고 기적과도 같은 우리 역사적인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그리고 기술 발전의 그 덕택으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한류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그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요, 해외에서 한류 그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한국의 시를 한 가지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제가 이 꽃을 선정한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은 지금 한류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연한 계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연하게 컨텐츠라는 것이 세계 문화의 씨로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문화 관계자들 분들께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내셔서 결과적으로는 컨텐츠의 상업화라든지 국가 발전에만 도모하는 한류가 아닌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그 국민성과 그리고 문화를 함께 즐기는 세계인의
굉장히 행복한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되길 바라고 통일 시대에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공동으로 갖는 유일한 소통의 도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데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 언젠가 평양에서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정말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